학창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이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약간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저는 준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론 오늘의 직진 임자훈 변호사님 모시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다음 질문 한번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4개까지도 재판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최대 4개까지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도 하시는 건가요? 하루에 4개 재판 한다라는 거는 내가 한 수십 개 사건을 맡고 있는데 하필 그날 이제 여러 개 사건의 재판이 한꺼번에 잡혔다 이 뜻이고요. 내가 지금 대리를 하고 있는 사건의 수는 사실 더 많죠. 더 많으세요? 그러면 현재 맡고 계시는 사건의 수는 총 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한 50개 정도 되고요. 50개래요? 대박이다. 그러면 워라벨이라는 거는 전혀 그냥 바라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쉬실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 굉장히 워라밸을 바라고 있고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무거운 사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잘 못 쉬죠. 그러면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 중요하고요. 마음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는 이제 틈틈이 뭐 운동을 하려고 하고 뭐 잘 먹고 잘 자고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마음 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법원에 올 정도의 분쟁이라면은 그분들에게 굉장히 자기 인생에 걸린 사건이 경우 되게 많아요. 본인들도 좀 마음이 되게 심란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변호사가 약간 좀 받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에서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좋은 소식으로 오시는 경우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가 많으실 것 같은데 관리하기 까다로운 의뢰인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많이 있죠. 네. 얘기를 하고 사정을 들여다보면 또 이해가 되는 친구들 굉장히 있고요. 당사자분들이 하는 모든 주장을 소송이나 뭐 수사기관에 그대로 가져갔다가는 이분들에게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것들 많이 거르고 설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의뢰인이랑 그렇게 뭐 다투기도 하고 뭐 갈등을 듣고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사건을 맡고 있는데 저의 의뢰인이 저랑 상의 없이 뭔가를 이렇게 막 하셨을 때는 상대방에게 어떤 문서를 뭐 보냈다거나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 사실 좀 속상하기도 하고 좀 화를 낼 때도 있고요.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같은 이제 동료 관계로 잘 가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진 않은 거죠. 이 타이밍에 제가 또 질문 하나 와가지고 드려보도록 할게요. 의뢰를 맡은 후에 나 진짜 이 의뢰인 도저히 감당 안 된다 싶으면은 취소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선임계를 냈다가 이제 사임계를 낸다고 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당사자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100% 환불? 그거는 뭐 룰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타협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요즘 친구들 굉장히 솔직한 거 아시죠? 이제 솔직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분야가 지금 노동법 이제 전문 분야시잖아요. 예. 나한테 전문 분야가 생긴다 하면은 연봉이 더 높아지나요? 의뢰를 하는 사람들의 뭐 소득 수준, 가령 이제 기업이 주로 분쟁을 겪는 분야에서 내가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나의 뭐 소득 수준이 더 같이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노동 사건은 노동자들 측에서 이제 사건을 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노동 전문 분야가 노동 사건을 많이 맡게 되는 하나의 나의 타이틀이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뭐 어떤 소득을 보장한다거나 이러긴 좀 어렵죠. 전문 분야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변호사가 될 때에 전문 분야를 뭔가 또 따로 고른다거나 배정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배정은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전문 분야 인증 같은 걸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인증이라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문성이라는 거는 그 사건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학습했느냐, 직간접적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깊이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나름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관련 사건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뭐 이런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했을 때
직업군이 이제 많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변호사라는 직업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세상이 바뀔 때마다 제일 없어지기 쉬운 직업으로 변호사가 꼽혀오는 것 같아요. 항상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열려버리면서 많이 좀 그 장벽이 낮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 세상의 문제 중에 법률이 관여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어떤 변호사 자격증이라는 걸 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4차 산업혁명과 AI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 영역을 더 이렇게 넓혀가면 되는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한테 있어서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성실해야 된다, 뭐 진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호사 업무에서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거는 변호사 업무에 특화된 어떤 역량은 아닐 거예요. 글쓰기 능력이 사실은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글쓰기. 예. 제가 가끔 이제 변호사가 쓴 서면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판사들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의뢰인한테 굉장히 크게 불이익이 가겠죠. 그렇죠. 단순히 이해 수준이 아니라 의뢰인이 강조하고 싶은 거를 임팩트 있게 잘 정리해서 표현해내는 능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글쓰기 능력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떤 선배 변호사님이 좋은 변호사가 되려면 달려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내가 정말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려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사실 좋은 변호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걸 내가 반드시 해결해내고 말겠다라는 고민을 하는 와중에 막 창의력도 생기고 새로운 뭐 입증 방법도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중요한데 사실 그 마음은요 공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공감. 네.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을 정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래서 AI가 다 못한다는 거예요. 걔는 공감을 못하잖아요. 반도체 직업병 소송을 많이 하면서 하나의 사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 사건 당사자를 구제해 주는 거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그래도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내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이 사건 재판이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사실은 뭐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경험의 차이는 존재할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분위기를 살짝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V 타임. 복붙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변호사의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냥 마냥 듣는 것보다 듣고 보고 따라해보면 더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전수해주시는 그 꿀팁들을 같이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법정에서 많이 하는 멘트나 아니면 뭐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같이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법정에 가면은 각 원고 피고석마다 이제 마이크가 한 2개씩 있어요. 그럼 이제 변호사가 앉아가지고 이제 갖게 되는 마이크가 있는데 법정의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좀 엄숙하고 긴장돼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한다라는 거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은 좀 판사한테 좀 주의를 시키고 싶다. 관심을 갖게 만들고 싶다. 라서 그 조용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하면서 이제 뭔가를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판사 입장에서 보통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네? 그럼 주의를 관심을 갖게 되죠. 그때부터 사실 굉장히 좀 공손하게 가야죠. 제가 뭐 몇 월 며칠째 제출한 서면에 몇 쪽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뭐 다음 재판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공손하게 낮은 목소리로 조금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사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Ready, go. 재판장님, 서면 이쪽을 봐주십시오. 그놈하고 좋네요. 따라해 볼까요? 재판장님, 서면 이쪽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한번 따라해 봤는데 본격적으로 학창 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이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약간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저는 준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변호사가 취득해야 될 기술적인 거 뭐 가령 뭐 글을 어떻게 써야 된다,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그것을 습득하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변호사의 업무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한 기술이 변호사로서 갖춰야 될 전부인 양 생각이 되면 사실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직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의 폭을 좀 넓혀보고 그다음에 법률이 이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좀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더 필요한 준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 쟁점들도 사실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잖아요. 급식을 해주는 뭔가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업무 환경은 어떤 식으로 규율이 되는 걸까? 그분들이 일하다가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거는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법률 문제라서 그런 쟁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건을 하나를 주셨어요. 이 케이스는 또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는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건은요. 열악한 근무 환경 속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10년 동안 조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했던 폐암. 요거를 이제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좀 파악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변호사라면 이런 사건을 맡게 되면 일단 하루에 일과를 한번 쫙 스크린을 해야 돼요. 일찍 출근하세요. 출근하시면 어떤 준비를 하세요? 어떤 일을 보통 하세요? 보통 몇 시에 끝나세요? 일하시다가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뭐 어떤 세척제를 만졌을 때 냄새가 안 좋았어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끌어내야 되고 사실은 본인도 모르는 유해 요인에 본인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실 상황들에 대해서 여쭙고 정리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이 사실 좀 필요하죠. 내가 이런 의뢰인을 만났을 때 변호사로서 그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한 10개 정도를 뽑아보자. 이런 접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상당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변호사님이 완전 꿀팁 주셨으니까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생각나실 때마다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임자원 변호사님과 함께 변호사란 직업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오늘의 직진을 통해서 한번 만나봤는데요.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그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났을 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른들만 듣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오, 진짜요? 왜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들은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없어요. 모르시지만 불안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좀 그러한 얘기들, 뭐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자기 주체성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게 제가 꼭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학생 때부터 잘 안 되면 어른이 돼서 잘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자신이 뭘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뭐 어느 시점에 어디를 갈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좀 본인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오늘의 직진의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변호사를 하고 싶다? Yes or no? Nope. 왜요? 많이 힘드세요? 아니 저는 이번 생에 변호사를 언제까지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무슨 다음 생에는 다른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울런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변호사가 꿈이 되셨어요? 다음 편이 또 기대가 되시고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직진! 안녕!